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제조업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주 맥주가 기대했던 따상을 달성하지 못하며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풀어 2025년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희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6가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건축 시장은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해 사업 문턱을 높여왔다고 평가받았던 재개발 주거 정비 지수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요건만 갖춘다면 재개발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소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0%였던 주민 동의율 기준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 30%로 끌어올리는 대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은 슬럼화 방지를 위해 주민 합의가 있을 경우 신규 구역 지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해제구역 70% 정도가 동북 서남권인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7층 높이 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절차도 진행해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 신축의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사업으로 13만 가구를, 이후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5곳, 3곳씩 새로 추가된 건데요. 4차 발표로 약 11,6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5곳,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에서 3곳 등 총 8곳입니다. 4차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중랑구는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랑역 등이 포함된 역세권 후보지 3곳과 저층주거지 2곳 등에서 4,200가구가, 인천은 2010년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지지부진했던 미추홀구 제물포역을 비롯해 부평구 동암역, 굴포천역 등 3곳에서 7,4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2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 증산 4구역과 수색 14구역은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로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발표 직전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민간과 공공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지별로 주민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공공과 민간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분양된 민간 아파트 1,258가구 가운데 분양가 9억 원 이하는 1,039가구로 비중이 82.6%에 달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9억 원 이하 분양 가구 비중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15억 원 초과 분양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 3구의 분양 물량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114의 분석입니다. 분양가가 낮아졌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 작년 상반기 이후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637만 원으로 매매가의 70%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에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제조업 업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5월 기업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PSI는 88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의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정체에 빠진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 중소기업은 6포인트나 하락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기업의 업황 전망 역시 지난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제맥주 전문기업 제주맥주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기대했던 따상은 달성하지 못하며 소폭 상승 마감에 그쳤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맥주는 오늘 시초가가 4,780원으로 형성되며 따상 요건인 공모가 2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시초가 대비 장중 최고 26%까지 오른 6,04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제주맥주는 이날 공모가 대비 53% 오른 4,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따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는 제주맥주가 국내 수제맥주 분야에서 지난해 30%가량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였고 매출액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테슬라 특례 상장에 성공한 겁니다. 제주맥주는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인 이른바 테슬라 상장 기업 중 공모주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왔지만 지난해 매출은 216억 원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제맥주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증권업계는 당장의 이익보다 외형 성장세가 중요하다며 국내외 맥주 시장 점유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 마트, 편의점에 가보시면 이색 협업 제품들, 재밌는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없어서 못 마신다는 곰표 맥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색 협업이 인기를 끌자 도를 넘는 제품들도 잇따라 나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문제 짚어보고요. 관련 부처 움직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위험성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업종을 뛰어넘는 이색 협업이 인기를 끌면서 자극적인 협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과 비식품이 협업한 사례들이 그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에서 서울우유와 협업해서 출시한 바디워시입니다. 서울우유의 우유값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해 서울우유의 로고와 서체, 색깔들을 적용했고 크기 역시 우유값과 비슷합니다. 재미를 위한 컨슈머 마케팅의 일환인데 문제는 비식품인 바디워시 상품을 우유 진열대 앞에 놓아서 혼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우유로 착각하고 마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소주병 모형의 디퓨저도 내놨습니다. 한 상자 안에 액체 방향제를 담은 진로이즈백 모형병과 소주잔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먹지 말라는 경고를 붙여놨지만 소주병 모양을 돈떠 만든 데다가 소주 잔까지 동봉해서 노인이나 음주자의 경우 소용량의 소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소주는 술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실수로 먹을 수도 있어 보이고 잘못 설치할 이런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상품들이 이런 게 좀 많습니까? 네, 편의점 CU는 말포 산업에서 손잡고 구두약통에 담은 초콜릿과 식품구조를 내놨고 바도갈과 바도갈 통을 그대로 구현한 초콜릿을 출시했습니다. 편의점 GS 리테일도 모나미와 매직펜의 외형을 구현한 스파클링 음료를 내놨는데요. 또 세븐일레븐은 성신양해와 천마표 시멘트 팝콘 과자를 내놨고 아모스와는 딱풀 모양의 캔디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페인트 등 도료를 취급하는 강남 제비스코와 함께 우유와 에이드를 내놨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먹으면 안 되는 상품 패키지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용기와 내용물이 실제 제품과 지나치게 비슷해 어린아이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제품 대부분이 과자와 캔디, 우유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편의점 업계 위주로 전개했던 위험한 컨슈머 마케팅은 최근 마트와 식품업계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런 제품들을 내놓은 기업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논란이 시작된 초반까지만 해도 업계는 컨슈머 마케팅의 일환이고 또 먹지 말라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나왔고 일부 업체들은 논란이 된 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거나 취식금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GS25는 매직펜 모양의 음료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판매한 홈플러스는 담당자가 보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연관 진열할 것이라고 해명하며 우유값 바디워시 위치를 우유 진열대 앞에서 화장품 매대로 바꿨고 기존 상품 후면에 있는 안내 문구에 플러스로 샤워 용도로 쓰는 화장품입니다라는 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중에는 상품 전면에 마시지 마세요 바디워시라는 스티커도 추가로 부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오해로 비롯돼서 그리고 오인 사고가 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통계 있습니까? 네, 생활화학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식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주로 완구와 문구용품, 생활용품을 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전체 사고 중에 83.7%가 6세 이하의 아동들로 이들은 이색 식품과 기존 생활화학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판단이 어려운 나이입니다. 이게 재미로 만든 컨슈머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재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품들이 늘어나면은 사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질 것 같은데 관련 규제가 지금 없습니까? 네, 현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색 상품 관련한 규제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컨슈머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강화를 검토하는 조치에 나선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가 수개월 전에 편의점협회에 이 같은 상품 출시에 대한 주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CU는 말표 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이런 위험한 협업 상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3일 식약처는 외용 소독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포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국 소비자원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 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게 목적이지만 올바른 표시와 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 범위가 한정적이라 기준을 제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입니다. 다만 아직 규제가 실현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성인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라도 어린이 안전까지 고려하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협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기획 단계부터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구두 이야기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콜라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그 어린이들의 경우에 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콜라보 하는 것 자체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활발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 콜라보를 했을 때 그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이 이제 완전히 발달이 안 됐으니까 눈높이에서 뭔가 오용이라든가 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아동학이나 뭐 이런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사전에 점검한 다음에 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업 제품들은 지금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슈머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곰표 맥주인데요. 지난해 5월 편의점 CU와 대한제분이 협업으로 만든 곰표 맥주는 현재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안착했습니다. 곰표 맥주는 기존 주류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카스와 테라 등을 제치고 CU 맥주 매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편의점 맥주 시장에서 단독 판매하는 차별화 상품이 대형 제품을 누르고 1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매진됐고 최근 롯데 칠성음료 위탁 생산으로 생산 물량이 대폭 늘어나 300만 개로 공급했으나 2주 만에 완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이런 펀슈머 마케팅 자체는 색다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거, 뭐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콜라보를 하거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려면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R&D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콜라보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식상함을 바꿔줄 수 있는 시도로서 비교적 이렇게 수월한 방법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펀슈머 재미를 추구하는 건데 무엇보다 재미가 안전을 앞설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들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공포심리 역대 3번째 수준까지 확산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암호화폐 가격이 줄져 큰 폭으로 내린 영향인데요. 정순영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현재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 30.71입니다. 이달 23일 4.92까지 내렸는데 지난해 3월 12일 0.2, 2018년 1월 16일 3.3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값입니다. 이 지수는 극단적 공포,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 공포는 참여자들이 자산 가치가 떨어질 두려움에 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가격이 연쇄적으로 내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지수가 작아져 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의 강한 하락에 따라 가격 지지선이 무너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하락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한 공포를 느낀다는 게 두나무의 설명입니다. 개별 암호화폐들도 대부분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비트 원화시장 전체 암호화폐에서 지수가 공개된 110개 가상화폐 중 104개가 40을 밑돌아 공포 단계에 있고 특히 온톨로지 가스 등 29개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비투족이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에도 관련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에만 11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지주 또는 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별 상황 분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제도권 밖에 있고 제대로 된 통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유입됐을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 전체 17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금액은 약 24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작년 매도 금액까지 약 7조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9,40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기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22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일반 가구 10곳 중 4곳이 주택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20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가구 중 38.7%는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3.8%, 51.3%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가구 60% 이상은 실제 거주를 위한 1가구 1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0대 이하 가구의 경우 50% 넘는 응답자가 주택 구입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LG전자가 국내 가전회사 최초로 무인 매장을 운영합니다. LG전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 위치한 총 9개 베스트샵 매장을 야간 무인 매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매장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오후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평일과 주말 모두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고객은 매장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본인 인증을 거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장 안에서 판매 직원의 시선이나 제품 권유 부담 없이 마음껏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면 매장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LG전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여일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신경제 산불 문제 해소를 포함해 최저임금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등의 내용이 논의됐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계가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산불 문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의 건의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만 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총리 재임 시절부터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데 감사를 전하고 퇴임 후에도 중소기업의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의미로 정세균 전 총리를 초청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정세균 전 총리는 신경제 산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경제 산불 해소 외에도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 지불 능력과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 조정을 요청해도 극히 일부 반영해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수익 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향 규정 설치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보험회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4.1%나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 8,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058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 5,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3%가 늘어났고 손해보험사도 1조 3,174억 원으로 91.5% 증가했습니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보증준비금의 감소,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손해율 하락 등의 영향이지만 외부 요인과 일회성 이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4년여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피해액이 무려 5조 5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총 585건으로 피의자 수만 1,183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피해액은 5조 5,583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본격 대응키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